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제 성장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로머의 경제 성장 모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K, 그러니까 라지 K가 자본이라면 K 나누기 라지 K 나누기 라지 L, 그것을 스몰 K로 정의했고요. 그러니까 1인당 자본 비율 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L이 인구는 아니지만 인구처럼 해석을 해가지고 노동자 수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걸 스몰 K 1인당 자본 비율을 통해서 적당한 수준의 경제 성장, 뭐 바람직한 수준의 경제 성장을 도달하는 데 대한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로머의 경제 성장 모델 간단하면서도 상당히 중요한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기본적인 모형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도입했던 개념, 안정화 조건이라는 게 있었죠. 스테디 스테이트 컨디션입니다. 그 동태적인 아니면 미분 방정식을 응용한 모형에서 안정화 조건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균형 상태로 해석될 수 있는 안정화 조건의 K-스타까지 구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 변화율 또는 변화 이렇게 계산하지만 우리 시간에 따른 변화이기 때문에 동태 방정식, 동태 균형, 뭐 이런 식의 동태 조건에 대한 설명 약간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동태라고 얘기를 하면 다이내믹스의 번역말인데, 그거를 다이내믹스 컨트롤 티어리라고 해서 그 중에서 균형,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지 만족하는 것 중에서 더 바람직한 방향 또는 어떤 최적화된 조건을 만족하는 것에 대한 고려를 이번 시간에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경제 성장에 대한 세부적인 이론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로머의 기본적인 모형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냥 계수값, 그 정해져 있는 계수 코에피션트 값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모형에서는 원래 정해져 있었다, 주어져 있었다라고 봤던 값들이 조금씩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했던 안정화 조건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안정화 조건 상태에서 K-스타라고 얘기했던 안정 조건 하에서 1인당 자본 비율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K-스타가 변화하고 그 안정화 조건에 맞는 자본 비율이 정해지면 Y, GDP 또는 소득이 정해지겠죠. 그 수준까지 정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 그 중에 한 가지 첫 번째로는 저축률입니다. 저축률이라는 거, 저축과 소비를 그 비율을 정하죠. 그러니까 Y 소득 수준에다가 S를 곱하면 그게 저축량이 되겠습니다. 저축이 되겠죠. 총저축이 되는 겁니다. 그 총저축을 우리 S 곱하기 Y 또는 S 곱하기 FK라고 생산함수를 대신 집어넣어서 도입을 해가지고 삽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요. 그 S 값이 기본적인 로머 모델에서는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S 값이 상승할 때 어떤 현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계수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계수라는 거 우리 많이 써왔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불편하죠. 원래 숫자로 돼야 돼서 상수라고 해서 숫자로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다른 상황에서 상수값이 변할 때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인 계수값, 계수의 이용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했던 2차 방정식의 그 공식, 근해 공식,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들이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였을 때 x 값, 근을 나타내는 x 값, y가 0이 되는 값 구해내는 거 그냥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뭐 b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5 나누기 2a 그렇게 정의를 했죠. 그 공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공식처럼 거기에 A, B, C라고 쓰여 있는 것들이 계수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고정되어 있는 값인데 그 값이 변할 때 집어넣어가지고 바로 근을 구해낼 수 있는 공식을 나타낸 겁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의 접근이에요. 그 계수값 S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데 이제는 S값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 S값이 변할 때 기본적인 K스타 값과 Y스타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 라는 게 이제 이번에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시 현실적으로 얘기한다면 S가 증가한다는 건 뭡니까? 저축률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저축률. 저축률이 증가한다는 거. 예, 그럼 저축률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축률이 증가하면 기본적으로 현 시점에서 저축률이 증가했다. 그거는 Y 고정돼 있죠. 그러니까 해마다 Y라는 숫자 총 생산 또는 1인당 총 생산, 1인당 GDP는 고정돼 있습니다. 그 집계를 하면 그렇게 고정돼 있죠. 그 고정돼 있는 상태를 소비와 저축으로 나눠서 쓰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단기적인 어떤 한 시점에서의 분석에서는 S가 그러니까 저축률 S, 스몰 S죠. 스몰 S가 커지면 S 자체, 저축, 총저축 자체가 커지죠. 총저축 자체가 커진다는 것은 그 당 시기에, 당 해에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라는 거 Y의 GDP의 지속적인 상승을 의미하고 그 경제가 이렇게 커짐에 따라서 경제 시장의 크기 아니면은 뭐 경제의 크기로 측정되겠죠. 그게 커지면 좋은 점이 뭐예요? 네, 소득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뭐 우리한테 좋은 점이 뭐가 있나요? GDP 증가하는 거 우리한테 뭐 좋은 점 있습니까? 개별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면 행복합니까? 네, 물론 그냥 우리 직관적으로 개인의 소득이 증가했을 때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편리해진다라고 느끼고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개별적인 가계 또는 개인으로서의 중요한 부분은 소득의 증가라기보다는 소비의 증가에 행복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바라볼 때요, 소비라는 게 뭐겠습니까? 소비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을 통해서 물건, 상품들을 구매해서 그 물건을 사용하는 게 되겠죠. 행복이라는 것 자체, 효용이라는 것 자체는 소비에서 오는 겁니다. 소비자의 선택, 소비자의 선택, 시장 효과, 미시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 기쁨, 행복, 효용 이거 어디서 증가됩니까? 소비를 증가시키는 데서 증가된다. 그렇다면 그 채널이 여기서는 볼 때 경제 성장에서 볼 때 K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고 Y가 증가하면 C가 증가한다라는 논리입니다. 다시요. K가 증가하면 생산함수에 K가 들어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K라는 건 스몰 K입니다. 1인당 자본 비율이 증가하면 생산량이 증가하죠. 생산량이라는 거 개별적인 소득이죠. 여기서 Y, 스몰 y라는 거는 1인당 소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인당 소득이 증가하면 뭐가 증가한다고요? 소비가 증가한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비자들 또는 경제 주체들의 행복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중요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야 개별적인 소비자들, 개별적인 경제 주체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가 증가하면 저축률이 증가하면 당기에는 소비가 감소하겠죠. 그러면 행복 지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집니다. 그 동태적인 분석에서 그 당시 T0 시점에서 뭔가의 정책이 바뀌었다, 뭔가의 개수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 C가 툭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 개수의 변화, S의 변화죠. S의 변화가 있었다면 C가 떨어집니다. 왜요? S 곱하기 Y. 그러니까 Y 중에서 S가 차지하는 비율, C에 차지하는 비율이 똑같죠. C와 S를 더해가지고 지금 Y가 결정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해당 기에는 떨어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S가 증가하면 I가 증가하겠죠. I가 증가하면 1인당 자본 비율에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저티브하게 영향을 주는 그 항 자체가 커지는 거죠. 네거티브하게 영향을 주는 거 여기서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롱 모델에서 봤을 때는 감가상각률 델타였습니다. 그럼 델타는 고정되어 있다고 치고 S가 변했을 때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장기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래프 어떻게 그렸습니까? SFK하고 델타 K하고 두 곡선, 사실 델타 K는 직선이지만 그린 다음에 만나는 점에서 안정화된 요건, 그러니까 K스타가 K-0이 되는 거죠. K-0이 되는 지점이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SFK가 델타 K하고 같아지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 기하학적 해석, 그래프로 해석해 보자면 FK로 이렇게 스무드하게 올라가는 곡선에 직선으로 그냥 델타 K를 그린 다음에 그 두 점이 만나는, 두 곡선이 만나는 그 점이 안정 상태의 K, 즉 K스타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여기서 K스타를 구했다 이거죠. K스타를 구했는데 만약에 S가 커졌을 때 안정화 상태의 K스타, 그죠?
SFK와 델타 K가 만나는 점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롱어 모델 생각했을 때 처음에 도입했던 게 뭔가 생산함수입니다. 그죠? 라지 Y는 라지 F, K, N, L. 그러니까 생산함수는 노동과 자본의 함수다. 생산이라는 거, 총생산은 노동과 자본의 함수다라고 정의를 했죠. 그거를 L로 각각을 나눠줬고 Constant Return to Scale, 규모에 대한 수학 불변을 정했죠. 그러면 이제 L로 두 변을 나눠주면 L 나누기 L은 1이고 KL, 그걸 스몰 k로 정의해가지고 FK, 스몰 FK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그런 가정하에서 바라봤을 때요. FK를 이렇게 그릴 수 있었죠. FK 자체의 SFK가 저축률을 곱해준 겁니다. 현실적으로 0.2라고 한다면 S라는 게 0과 뭐 1 사이에 있는 비율이고 그 비율이 뭐 20%, 30%, 뭐 적게는 15%, 10%까지 변화할 수 있겠죠. 근데 10%에서 20%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 곡선 자체가 점점 더 비율 차원에서 FK와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 모습을 다시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델타 K 자체는 그 직선 자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직선 자체는 변화가 없죠. 근데 이렇게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갔다고 쳤을 때 그러면 그때 K 스타 값은 안정 상태의 K 값, K 스타 값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S가 증가함에 따라서 안정 상태의 K 1인당 자본 비율이 커진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저축률이 증가하면 안정 상태의 K, 안정 상태의 자본 비율은 1인당 자본 비율은 증가한다. K 스타가 증가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안정 상태의 GDP, 안정 상태의 소득, 1인당 소득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예, 스몰 FK가 K에 대한 증가함수입니다. 되셨나요? 됐죠?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S가 증가하면 저축률 S가 증가하면 1인당 소득이 증가한다. 1인당 소득이 증가한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라는 거죠. GDP가 계속 커져간다. GDP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축률을 상승시켜주는 게 맞다. 언제까지요? 라는 이제 질문을 마지막에 던져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측을 요약하자면 이렇다라는 거죠. S가 증가하면 K스타가 증가하죠. K스타가 증가하면 Y스타가 증가하고 Y스타가 증가하면 1-S 괄호 닫은 다음에 Y 곱한 게 C죠. C 자체도 결국은 Y의 증가폭이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S 부분의 그 상승은 이제 일시적으로는 줄어들겠지만 장기적으로 안정 상태에서 경제가 성장했을 때 Y값, C값 다 증가한다. 그러니까 소비가 1인당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그게 경제 주체들, 가계, 개인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역할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방향이다라는 거죠. 양의 방향. 그래서 솔로 모델이 주장하는 바 저축률과 투자율이 높은 국가 저축률과 저축률, 투자율 뭐 이렇게 같다고 볼 수 있겠죠. S와 I 결국은 사후적으로 같아지게 되니까 그렇다면 그런 나라들이 GDP가 높은가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채널로 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솔로 모델이 현실적인 어떤 무슨 데이터들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데이터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본 모델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가 현실적으로 뒷받침하는 데이터들이 있느냐를 살펴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2010년 1인당 소득과 생산량에 대한 배분율로서의 투자, 그러니까 투자율과 1인당 국민소득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하나하나가 각 국을 의미하겠죠. 물론 뭐 모양이 상당히 동그랗게 한 곳에 모여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곳, 높은 곳에 따라서 비교해 보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축률이 높은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 다른 채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꼭 이 생산함수와 경제성장 모형을 통한 논리로 이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들. 그러니까 생산량에 대한 투자 비율, 그러니까 저축률이 높다라는 거는 개별적인 국가가 가진 특성이 있겠죠. 왜 높게 되는지. 그럼 뭐
그 부의 이동이 낮아서 높게 되는지 부의 이동이 높아서 높게 되는지 뭐 그 수준에 따라서 가장 제도적인 부분 아니면 국가 정책에 의해서 저축을 장려한다던가 투자를 장려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던가 그 상황이 바뀌었을 때 개별적인 국가도 그렇게 GDP가 성장하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고 이는 지금 국가 대 국가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투자율 각 한 나라의 평균적인 투자율 또는 저축률과 GDP 수준 1인당 GDP의 수준을 나타내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는 우리에게 그런 시사점을 준다라는 거죠. 로머 모형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저축률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꾸준히 Y가 증가하게 되는 경향을 가진다라는 모형의 예측과 일치하는 데이터를 여기 그래프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 그래프가 여러 가지 또 이면을 살펴보면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이 기본적인 어떤 논리의 설정 또는 그 논리를 펼치는 과정들이 경제학자들이 하고 있는 방향들이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모형을 설정하고, 그러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문제를 고민한 다음에 그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정을 세우고 방정식을 통해서 모형을 만든 다음에 모형을 풀어서 어떤 시사점을 찾고 그게 데이터로 어떻게 서포트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과정. 그 과정이 하나의 연구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사실 실험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실험을 할 수 없다면 그럼 경제 정책들도 실험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실험적으로 해볼 수는 있지만 전체 국가 경제를 상대로 실험을 해본다는 것 자체 GDP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약이 될 수 있는 사이드 이펙트들, 부작용들, 바이 프로덕트, 부산물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효과가 엄청나죠. 그래서 비용이라든지 지불해야 될 기회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직접적인 실험이 불가능하고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통한 서포트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점점 더 경제학 수업을 진행하고 경제학을 많이 듣다 보면 이런 식의 논리로 경제학이 진행이 되는구나, 경제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분석하려고 노력하는구나에 대해서 점점 익숙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개념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거는 황금률입니다. 황금률이요. 그러면 우리 안정상태의 K에 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익숙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K 스타 값을 구해내는 것, 그리고 그 모형, 그 기본적인 출발점은 그 백그라운드, 기본적인 모형의 출발점은 미분 방정식이었지만 거기서 각각 가져왔던 두 가지 우리 거시경제학에서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생산함수의 모양, 생산함수의 특성, 그 다음에 그 국민소득 방정식에 대한 이해, 그 두 가지 가지고 로머 모형을 셋업을 해서 설정을 해가지고 기본 모형을 풀었습니다. 그 다음 할 거 우리가 그 안정 조건이 맞는 K 스타를 구했고 그 K 스타가 커짐에 따라서 Y가 커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생산함수에 들어가면 그 값이 커진다라는 거 우리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S를 우리가 타겟으로 지정을 해서 타겟 베리어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목적 변수, 오브젝티브 베리어블, 타겟 베리어블 해서 S를 조절함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 거시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상태로 쭉 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옵티멀 컨트롤 티어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 변수를 두고 그 목적 변수를 통해서 좋은 것 중에 아니면 균형 상태 또는 안정 상태에 있는 것 중에 최적인 것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조합한 개념이 황금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K 스타들이 변해갈 건데, 그러니까 S1과 S2 저축률이 낮을 때 높을 때 두 개를 비교했던 것처럼 각각의 저축률이 있다고 칩시다. S1, S2, S3, S4, S5 쭉 있다고 쳤을 때 그 S들 중에서 정부가 어떤 정부 정책을 통해 가지고 S를 선택할 수 있다. S 저축률을 목적 변수로 놓고 그거를 컨트롤함을 통해서 최적 상태, 안정화된 상태 중에서도 최대한 좋은 상태를 찾아내 보자라는 게 그것이고요. 그것 중에 최적화되는 것, 가장 좋은 상태를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해서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그거를 골든 룰로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금방 공부했던 거 S 저축률이 상이하면
안정 상태에는 K 스타 값도 달라질 거고 K 스타 값이 달라지면 Y 스타 값도 달라지겠죠. 네, 그런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S를 픽해서 펼치자. 정책을 펼치자라는 정부의 목적에 부합하는 상황을 고려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좋은 상태를 뭘로 정의할 거냐라는 거죠. 그 얘기가 아까 또 도입했던 이 논리하고 같아집니다. 각 개별 경제 주체들, 국민들, 그죠? 각의 개별적인 개인들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 그걸 골든 룰이라고 정의하자. 그렇다면 뭐라고요? C를 극대화시키는 것, C 스타를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요, C 스타가 커지려면 뭐가 커져야 된다고? Y가 커져야 되고, Y가 커지려면 뭐가 커져야 되죠? K가 커져야 되죠. 우리 지금 고려하고 있는 모형 내에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C가 뭘까요? C는 소비하고 남은 겁니다. Y에서 S 뺀 거죠. 여기서 S는 라지 S, 그러니까 저축이죠. 1인당 국민소득에서 1인당 평균 저축량을 빼면 그게 소비가 되는 거죠. 그 소비 키우려면 Y 키우는 거, 그 다음에 S 낮추는 거.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봤듯이 S, 저축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K가 커지고, K가 커짐에 따라서 Y가 커졌죠.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상반되는, 상충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기에는 아니면 당해에는, 그 기에는 만약에 저축률이 증가하면 소비가 감소하겠지만 저축률이 증가함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훨씬 더 많이 꾸준히 할 수 있다. 안정 상태에 이르렀을 때도 그렇다라는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C와 S의 상승관계 Y는 C와 S로 나눠 가지기 때문에 S가 높아지면 C가 작아진다. 예, 그렇습니다. 단기에는. 그 해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태적인 흐름, 흘러가는 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K의 변화, K 답,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T에다가 KT로 나눠준 거, 성장률, 그거에 따라서 Y의 성장률이 달라지고, Y의 성장률이 크다라는 건 모르겠습니까?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죠. 몇 퍼센트 성장했냐? 퍼센티지 체인지 오브 GDP가 다름 아닌 그로트 레이트입니다. 성장률이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지금 당시에 저축률이 증가하는 게 소비 감소로 이어지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흘러가고 시간당 이렇게 커져가는 부분으로 봤을 때 K스타의 상승을 가져올 거고 Y스타의 상승을 결국은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동태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K의 증가가 C의 증가를 가져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K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S, 요거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거, 골든 룰. 그러니까 C를 극대화시키는 S의 수준. 그거를 관점으로 바라본 게 골든 룰이고요. 골든 룰이라고 하면 C의 극대화를 꾀하는, 유지하는, 아니면 이르게 만드는 K-스타의 한정으로 또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해석하자면 C-스타를 극대화시키는 K-스타 값 또는 그걸 컨트롤하는 S-값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골든 룰이라고 정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K-스타 중에 골든 룰을 만족하는 것을 K-스타 골드라고 지칭을 하고요. 그러니까 K의 슈퍼스크립트 위첨자에다가 스타 쓰고 아래첨자에다 골드를 붙였습니다. 골든 룰 수준의 K-스타라고 해석하면 될 거고요. 아까처럼 같이 해석을 해본다면 C-스타라는 거는 Y-스타 빼기 S-스타죠. S-스타는 사후적으로 I랑 S랑 같아진다. 공인소득 항등식에서 나오는 거. 그러면 C에다가 I 빼준 겁니다. 그렇죠? C에다가 I를 빼줬다. Y에다가 I를 빼줬죠. C는 Y에다가 I를 빼줬다. 다시 C는 Y에다가 S를 빼줬다. S랑 I랑 같다. 그러면 C하고 S는 Y고 C는 Y-I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 다음 부분에 Y에 대해서 집어넣으면 Y는 뭐였죠? FK였죠. 스몰 k의 함수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FK에다가 I의 값 델타 K였죠. 델타 K였습니다.
그 안정화 조건 상태에서 델타 K 값을 가졌습니다. i의 변화가 델타 K죠. 델타만큼 K가 감소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fk 스타 마이너스 델타 i로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공식을 유도하면 이렇게 그림을 다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K 스타 값은 안정화 상태에 놓여 있는 K 그 1인당 자본 비율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수준에서 K 스타 값이 어떤 수준에 있을 때 각각의 F와 FK와 델타 K의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분리될 수 있는지, 소비와 저축을 분해시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저축과 소비를 나눠 쓰는데 저축은 우리 투자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럼 이제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서 C라고 하는 거는 FK에다가 델타 K를 빼준 거다라고 했죠. 네, 아까 공식에서 C는 FK 마이너스 델타 K였어. F 펑션 오브 K죠. 그 생산 함수죠. 생산 함수 자체에다가 델타 K 그 수준 K 스타 수준의 델타 K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림을 그려봤을 때 원래 FK 곡선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상승하는 FK의 곡선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K 수준에 따라서. 그럼 델타 K 직선으로 그려봤죠. 그럼 K의 어떤 수준이 K 스타 값이 지금 어떤 수준에 놓여 있을 때 C와 I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C와 I를 자 보시면 FK와 델타 K의 차이 그 수직거리 그게 자체가 소비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되셨죠? 자, 요거 아까 우리 안정 상태를 고르는 데는 SFK를 썼습니다. FK가 아니라. 근데 이제 정의식에 의해서 FK에다가 델타 K 빼준 게 다름 아닌 C였다라는 거 우리 기억을 했고 그 C와 I의 비율. 그러면 K가 정해지면 생산함수에서 이렇게 나타나듯이 Y값 자체가 정해집니다. Y 스타 안정화 상태에서 GDP가 정해지죠. 그 GDP 중에 C와 I를 어떻게 나눠 쓰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수직거리, 그러니까 K스타 수준이 지금 K스타 골드가 놓여 있을 때, K스타 골드라고 놓여 있을 때 C의 크기와 I 크기를 구분한 거. C 수직거리 FK와 델타 I 사이의 수직거리가 수직차가 제일 큰 부분이 어디냐? 이 점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를 이제 기하학적으로 그래프로는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이거를 수식으로 어떻게 구해낼 수 있느냐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함수 두 개가 있죠. 함수 두 개의 수직거리가 최대화되는 점들을 찾고 싶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두 함수를 하나로 뭉친 다음에 그 뭉친 함수의 최고점, 극대점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표현을 하자면 K에 대한 함수죠. K에 대한 함수입니다. FK도 K에 대한 함수. 그 Y 자체는 K에 대한 함수죠. 그게 FK였고요. 펑션 오브 K에다가 델타 K였는데 그 차를 수직차라고 했으니까 FK 마이너스 델타 K가 어떤 함수인 거고 하나의 함수인 거고 그 함수의 극대값을 찾아내면 됩니다. 극대값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하면 되죠? 미분을 배웠다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기에 K에 대한 함수니까 K에 대해서 미분해서 0으로 놔주면 되죠. 1차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조건은 뭐가 되나요? 2차 조건이 있는데 2차 조건은 한 번 더 미분해가지고 0보다 작으면 됩니다. 뭐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러면 극대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FK 미분하고 델타 K에 대해서 미분해가지고 그 두 개 차가 0이 되는 거.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F'K 마이너스 델타가 0이다. 그러면 F'K는 델타다. 그 조건이 두 함수의 수직거리를 극대화하는 조건이다라는 거죠. 함수가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차 함수는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그림처럼 그려진다면 그 부분이 최대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처럼 FK가 스무드하게 상승하는 곡선이고 K가 직선이라면요. 그러면 F'K가 경제학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한번 생각해 볼까요? F'K가 뭡니까? 생산 함수를 생산 요소에 대해서 미분한 거 뭐였죠? 한계 생산입니다.
여기서는 K니까 Marginal Product of Capital. 네, MPK로 정의할 수 있겠네요. MPK가 델타하고 같아지는 조건이 골든 룰 수준의 K 스타 골드를 찾아내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미분이 불편하시다면 기하학적으로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기하학적으로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렇게 생긴 생산 함수와 직선으로 생긴 델타 K 그 수직거리가 최대인 점을 구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게 어떤 기하학적인 특성을 가지느냐? FK의 기울기. 그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한 점에서의 접점의 기울기죠. 그 기울기가 MPK입니다. 그 MPK, 한계 소비, 한계 생산이라고 했죠. 아주 조그마한 K를 상승시켰을 때 Y가 증가하는 기울기, 비율이 되겠죠. 델타 Y 오버 델타 K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MPK가 델타와 같아진다고요? 그럼 뭐겠습니까? 그 생산 함수의 접점을 하나하나 그렸을 때 그 접점의 기울기가 델타하고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하학적으로는 어떨까요? 저 델타라는 수직 그 기울기가 정해진 직선이 있죠. 이 직선을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 FK 생산 함수에 접하는 한 점이 있을 텐데, 그 한 점이 다름 아닌 골든 룰 만족하는 K스타다, K스타 골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기하학적인 수학적인 어떤 또 미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분을 아직 잘 모르는 학생이 있다면 좀 미안하지만 우리 경제학에서 지금 이제 거시경제 이론이니까 이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에서 최대화, 극대화점 구하는 거. 그 조건. 1개 조건, 2개 조건, 그래서 FOC, SOC, 뭐 First Order Condition, Second Order Condition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긴 한데요.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다? 골든 룰을 만족하는 K스타 값을 찾고 싶다. 그게 어떤 조건이냐? MPK, 자본의 한계 생산과 depreciation rate, 감가상각률이 같아지는 한 점을 찾고 싶다. 그 K스타의 수준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델타 K라는 기울기, 델타라는 기울기를 가진 선들을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생산함수와 접하는 점에서의 만나는 점에서의 한 점에서 만나는 점에서의 K스타 값을 K스타 골드라고 정의하고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함수로 돌아가서 FK-델타 K가 최대점을 갖는 거. 최대점을 갖는 거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그걸 하나의 다른 함수 GK라든지 뭐 QK라든지 함수로 정의를 한 다음에 QK를 K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그 값이 0이다 라는 게 1차 조건이죠. 그래서 이제 구해 보시면 MPK가 델타와 같아지는 점이다 라는 것을 미분으로 통해서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골든룰이요. 골든룰에 대한 원래 이제 논리적인 바탕, 골든룰에 대한 철학, 배경,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죠. C를 극대화시키는 안정 조건에 있는 K스타 값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한번 구해보자. 그게 골든룰이라고 정의를 하고 골든룰을 한번 수학적으로 풀어서 해석해 봤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지적하고 갈게요. 황금률 좋다 이거예요. 황금률 좋아요. 안정 상태 중에서도 최적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좋죠. 근데 좋은데 그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거죠. 모든 경제가 안정화 상태의 K스타 값으로 수렴하겠느냐? 컨버전스 하느냐? 컨버전스 하느냐? 디버전스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converge, diverge 뭐 이게 동사니까 그렇게 써야겠죠. 그러면은 K스타 값에서 떨어진 거 아니면 K스타 골드 값에서 떨어진 다른 K스타일 때 그게 골든 룰로 수렴하느냐, 골든 룰로 이행하느냐, 골든 룰로 옮겨 가느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니면은 그렇지 않느냐.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 주체, 경제 정책 기반자들, 그러니까 정부, 재정부, 기획재정부에서
S 값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겠죠. 뭐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현실과 이론의 차이로 또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가 S가 낮다, 그 골든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S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높이는 정책들을 폈는데 결과적으로는 높이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도 있을 수 있을 뿐더러 제 기획재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정책을 입안을 하죠. 그러면 정치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득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저축을 늘려주기 위해서.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되죠. 그 과정에서 뭐 경제학자들이든 아주 미래를 잘 예측하는 경제학자가 그걸 예측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무 진통 없이 그게 통과될까요? 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반대, 정치적인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 시간적인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S가 높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가 결정을 내리고 국회를 통과해서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게 하루입니까? 이틀입니까? 한 달입니까? 오래 걸리죠. 정치 상황에 따라서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1년이 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는 다른 외부적인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죠. 즉각적인 정책이 불가능하다. 뭐 즉각적인 정책이 좋다라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민들의 동의와 논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 경제가 나아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죠. 아주 자명하다고 하더라도 내일에 대해서 제대로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는 온리 10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죠. 정책 입안자가 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크게 지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행되는 과정, 컨버전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속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또 미래에 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갖가지 현상의 변화들, 경제 상태의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요 부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거요. 지금 저축률을 증가시키면 소비 감소하지 않을 것이냐. 감소한다고 그랬죠. 그 당해 연중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게 C와 Y와 I 또는 S에 대해서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I 같은 경우에 I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안정화 상태에서 I의 수준은 델타 K였죠. 됐죠? 네. 그러면 여기서 C는 델타 K하고 같아지지만 원래는 I는 SY입니다. 그죠? 저축한 양만큼 Y가 증가하는 거죠. 그럼 S에 대해서 변화되는 거 S가 증가했다 그러면 I는 S 자체는 흘러가다가 그 T0라는 시점에 대해서 툭 증가하겠죠. 원래 경제 상태가 이런 안정화 상태에 있었다면 쭉 유지가 될 겁니다. C도 마찬가지고 I도 마찬가지고 Y도 마찬가지고 평행 상태로 그게 안정화 조건이니까 안정화 조건에서 유지가 될 겁니다. 그 상황에서 Y의 수준을 높이는 것, C의 수준을 높이는 것, I의 수준을 높이는 것 어떻게 한다? 저축률을 높임을 통해서 황금률, 우리가 그 중에서 C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점대로 가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S가 높아졌으니까 SY라고 할 수 있는 I는 툭 올라가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크게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점차적으로 증가할 거냐 아닐 거냐를 고민해 봐야겠죠. 네, 점차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왜? Y가 증가하니까. S가 그 순간에 증가해가지고 SY 자체가 상태로 이렇게 툭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Y가 서서히 증가함에 따라서 서서히 증가하면서 안정화 상태에 접어들겠죠. 그런 과정을 거칠 거다. 그렇다면 Y도 그렇다는 거죠. Y도 쭉 안정화 상태에서 가다가 S가 증가했다면 여기서 Y 상태에 대해서는 극적으로 그 T0에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S가 증가함에 따라서 안정화 상태, 골든룰 상태의 K 스타 골드가 정해지고 이게 서서히 증가하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모습을 볼 거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C의 변화입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요? K-스타 골드가 원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안정화 상태의 K-스타 부분보다 클 경우에 골드가 더 높아야 되는 경우에 우리가 지금 K-스타 골드 값을 높여가야 되는 부분이라면 저축을 증가시켜야겠죠. 그러면 T0기의 C 소비는 그 당해에 뚝 떨어질 거예요. 떨어졌으나 한번 떨어졌으나 그 만회하는 속도는 빠를 것이다. 왜냐? 그 당해에는 C가 감소하지만 그 다음에부터 다음 기수부터는 K스타도 증가할 거고 Y도 증가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Y의 증가에 따라서 C도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을 볼 거다. 이게 두 번째 그래프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기 첫 번째 어디에서 왔다고요? S의 증가에서 왔죠. S의 증가 조건이 뭐죠? K-스타 골드가 K-스타보다 큰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K-스타보다 K-스타 골드, 골든룰이 나타내는 안정화된 K 값 1인당 자본 비율이 더 키워줘야 될 때 저축률을 증가시켰을 때 어떤 현상을 보이느냐? 이 그래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 반대의 경우는 S를 낮춰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K-스타 골드 환급률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K-스타 값보다 작을 때 그래 저축을 좀 더 적게 하고 현기에 소비를 더 많이 해야지 국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저축률을 낮춰야겠죠. 저축률을 낮추는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ICY가 일정 수준으로 안정화 상태에 유지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축률을 낮추면 점진적으로 Y는 감소하게 될 거고 툭 떨어진 I 그 다음부터 계속 Y의 감소에 의해서 더 감소하게 될 거고 C 그 당해년도에 C는 탁 증가하겠지만 Y의 감소로 인한 효과 때문에 C도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 K-스타 골드 값이 지금 낮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K-스타 값보다 낮죠. 우리의 타겟이 K-스타 골드, 그러니까 환급률 상태의 1인당 자본 수준이 낮은 거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 수준은 원래 수준보다 높아질 거예요. 그러나 증가했던 것만큼 그 수준을 유지하는 건 아니다. 그 그래프를 두 번째 그래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쫙 알고 있다. 모든 정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정책 기반자가 이걸 보고 확실하게 K스타 값이 K스타 골드 값보다 작다 크다를 알면 S를 조정을 통해서 골든룰 상태에 유지될 수 있을 것이고 미래에 대한 Y의 변화, K의 변화, Y의 변화, C의 변화, I의 변화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K스타 K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첫 번째로 안정 상태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안정 상태의 수준에 대해서 Y가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했습니다. 그 다음 도입했던 개념이 환급률이죠. 그러니까 K만 커진다고 Y만 커진다고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느냐? C가 커져야지. 그죠? C가 커지게 장기적으로 소비를 증진시키기에 모든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정의했던 안정상태의 1인당 자본 비율을 K스타 골드라고 정의를 하고 K스타 골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안정상태, 지금 상태의 안정상태보다 작거나 크기에 따라서 S를 타겟을 맞추고 변화함을 통해서 저축률을 바꿔줌을 통해서 더 C를 키울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고 가정했던 부분요. 그 로머의 기본 모형에서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요? 인구 증가입니다. 인구 증가, L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봤죠. 근데 L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인구 증가율에 따라서 L, 레이버 포스의 양이 영향을 받겠죠. 근본적으로는요, L의 증가는 인구의 증가가 L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 인구 증가가 L 증가, 레이버 포스의 증가의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그냥 간주를 그렇게 했죠. 레이버 포스 자체가 인구 전체 크기다. 아니면 인구 자체를 L로 축소해가지고 L의 population, L의
그 레이버 포스의 크기를 인구 증가라고 하고 인구라고 하고 인구 증가율을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n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L 닷 오버 L이 되겠죠. L 닷을 L로 나눠준 거. L 분의 L 닷. L 분의 델타 L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n이다. 인구 증가율이다. 이 인구가 증가할 때 기본적인 복리 계산처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인구가 2%씩 꾸준히 10년 증가했다. 그러면 뭐 1000명으로 출발했다고 쳐요. 그럼 1000 곱하기 1.02에 10승이 되겠죠. 1년당 2%씩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그 복리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기본적인 인구 증가율이 2% 있다라는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하나 새로 다 정의하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거, 투자에 대한 그러니까 K 델타 K가 0이 되는 것, 그것 자체가 Y의 생산 변화가 0이 되고 Y 스타 값, K 스타 값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구해냈죠. 거기서 우리가 고민했던 게 그러면 SFK가 새로 신규 투자, 그러니까 새로운 저축에 의해 가지고 경제에 투자, 자본 자체의 그 매스를 키우는 것, 투자, 신규 투자가 키우는 거죠. 그게 어떤 부분이죠? SFK였습니다. 그리고 흘러나가는 아웃플로우 부분이 뭐였죠? 델타 K였습니다. 델타 K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K라는 거 스몰 K죠. 스몰 K는 K 나누기 L이었습니다. L분의 K였죠. 근데 L의 증가율이 N이라고 했습니다. 네, K의 증가율은 마이너스 델타죠. K라는 매스가 델타만큼 델타 퍼센티지만큼 이렇게 쭈그러듭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따라서. 그럼 K라는 것 자체도 K는 라지 K 나누기 L이었으니까 L이 증가하면 그럼 N%만큼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되겠다. 그럼 스몰 K 자체는 어떻다고요? 스몰 K 자체는 N과 델타를 더한 것만큼 아웃플로우 된다. 빠져나간다. 기가 변함에 따라서 작아진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까지 구해왔던 건 SFK 마이너스 델타 K가 마이너스 델타, 그때는 이제 그 그릭 델타죠. 스몰 레터 델타입니다. 그 디프리시에이션 레이트죠. 그걸 어떻게 바꿔주면 된다? 인구 증가를 고려한다면 SFK 마이너스 괄호 열고 N 플러스 델타 괄호 닫고 K로 변화시켜줌을 통해서 인구 증가를 고려한 솔로 모델이 바로 도출되게 되고, 그때 K 스타 값이 0이 K 닷 값이 0이 된다. 안정화 조건을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정화 조건의 값은 SFK가 M 플러스 델타 K하고 같아지는 점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 거기에 그 조건을 만족하는 그 조건식을 K로 풀어주면 그 값이 K 스타가 되는 거고요. 똑같이 전에 간단하게 인구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솔로 모델과 비슷한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균형 투자의 구성 요소, 그러니까 그 K 스타를 구해내는 요소 중에 인플로우, 인베스트먼트가 K 자체의 매스를 키우고, 빠져나가는 부분 인구 증가에 의해서 K 자체가 쭈그러들 거고, 스몰 K 자체가, 그러고 디프레션 레이트 델타 K만큼의 비율로 줄어들 거다. 두 부분이 줄어드니까 N과 델타 더한 것만큼의 K의 매스가 줄어든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K 닷은 SFK 마이너스 M 플러스 델타 괄호 열고 닫고 K 값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변하는 거, 그래프로 설명할 때 변하는 부분 뭐가 있겠습니까? SFK 그대로죠. 표현하는 방법에 FK에다가 S만큼 스케일 다운 해준 겁니다. S의 퍼센티지만큼, 그죠?
왜? 저촉률이 20%니까 전체 FK의 20%의 각각의 양을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직선의 기울기가 변했네요. 원래는 델타 K를 이렇게 그렸죠. 근데 이 직선이 마이너스 부분이니까 SFK 마이너스 M 플러스 델타, M 플러스 델타, 델타 플러스 N, 델타 플러스 N, N이 0보다 크죠. 그러면 그 직선의 기울기가 소폭 상승하게 되겠네요. 그럼 원래 이런 모습이었다면 더 가파른 직선이 되겠죠. 근데 인구 증가율이 뭐 폭발적이지 않습니다. 10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2%, 3% 하고 있죠. 그러면 소폭 증가한다. 기하학적인 해석, 그래프적인 해석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조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죠. 뭐 어떤 거요? 인구 증가율이 높은 나라는 GDP가 높을까 낮을까? 자, 고민을 해봅시다. 원래 이 수준의 n 더하기 델타의 기울기가 있었어요. 근데 n 값이 더 커졌어. 그럼 이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겠죠. 더 가팔라집니다. 이해되시죠? 더 기울기가 가팔라진다면 두 SFK와 만나는 점에 대한 K스타 값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죠.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아집니다. 그럼 뭘 의미한다고요? 인구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경제 성장률이 낮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의 모델에 기반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n이 증가하면 K스타 값이 감소하고 K스타 값이 감소하면 Y스타 값이 감소하게 된다. 그 논리 이해하시죠? 아까도 똑같이 S가 증가했을 때 K스타 값 증가했고 K스타 값이 증가하면 Y스타 값이 증가했고 Y스타 값이 증가하면 C스타 값이 증가했다. 그 C스타 값의 최극대점을 구하는 거 골든 룰이라고 했고 그 값을 K스타 골드라고 정의를 하고 한번 풀어봤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값을 유지시키는 S를 타겟으로 한 정책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 구할 수 있다면 그 이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해석을 했고 그 상태로 우리가 가고 싶어 한다. 왜? 개별 경제 주체들이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부분으로 하는 거 N이 음의 영향을 미치네요. 인구 증가율이 높으면 GDP 수준이 낮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역사적으로는 아주 뭐 일반적인 경우였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럼 데이터는 어떤가? 데이터를 여기 그래프로 딱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러 가지 채널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원래 솔로 모델의 인구 성장을 고려한 추가적인 모형을 봤을 때는 그 논리를 설명해 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죠? 인구 증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1인당 소득 수준 2010년 기준 낮더라. 인구 증가율이 낮을수록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르더라. 여기서는 성장 속도라기보다 1인당 소득이죠. 그러니까 레벨이 높더라.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코절리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가 뭐를 유도했다, 뭐가 어떤 결과를 야기했다라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거 반대 방향의 결과일 수도 있죠. 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요. 소득 수준이 높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 뭘 할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소비도 많이 하고 뭐 상대적으로는 그렇지만 한계 소비 성향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차별적으로 높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어떠냐?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가정이 부유할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교육 기간이 늘어나고 교육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혼을 늦게 하고 결혼이 늦게 하게 된다면 출산율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오랫동안 장기적인 노동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교육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평균적인 결혼 연령보다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솔로로 사는 비율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그 과정들을 반영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 과정 중에 어떤 한 채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은 없죠. 그런 어떤 평가들을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서 할 수 있지만 이 그래프의 논리는 보다 내가 모형을 개발해가지고 경제
성장에 대한 내용을 썼고 인구 증가율과 경제 성장 또는 1인당 GDP에 대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다. 근데 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주네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에 대한 건 우리 모르죠. 이론적으로 어떤 논리를 제시하고 가정 또는 뭐 공리 또는 뭐 설명들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보여주면서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진실이진 않다. 진실은 아니다. 네. 그런 과정이 여기 모형과 같은 그런 과정이 들어있을 수 있죠. 인구 증가가 경제 성장률을 1인당 GDP를 낮추는 그런 효과도 있다. 인구 증가가 낮을수록 1인당 GDP가 높다. 이건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것까지 그냥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을 고려할 거예요. 인구 증가 환급률이 있을 수 있겠죠. 환급률 생각해 보면 아까 환급률 구했던 거 그죠? C를 극대화하는 K값 그죠? K스타 골드를 집어넣으면 그 조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던 거 C 환급률 구할 때는 FK를 이용을 했었죠. FK와 델타 N 더한 거에 K 곱해준 값이 그 값이 C죠. C를 극대화 시켜주는 거. 그 C 값, C 스타를 미분, K에 대해서 미분해가지고 0을 놓으면 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F 프라임 K, K에 대해서 미분한 거 빼기 델타 플러스 N 그거 곱하기 K였으니까 K 없어지고요. 미분하면 그게 0이 된다. 그럼 다시 쓰면 뭐겠습니까? MPK는 델타 플러스 N이구나. 그러면 MPK 마이너스 디프리시에이션 레이트 델타는 N이다. 인구 증가율하고 자본의 한계 생산에다가 감가상각률의 차, 그 두 개 빼준 거 같은 상황에서 골든 룰의 K스타가 정해진다. 황금률 안정 상태에서 자본의 한계 생산물에서 감가상각을 차감한 값은 인구 성장률하고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는 뭐였죠? MPK가 델타와 같아지는 거였죠. 근데 지금 N이 더해졌으니까 그 마이너스 항에 더해졌으니까 MPK는 델타 플러스 N, MPK 마이너스 델타는 N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를 고려한 상황 별다른 아주 복잡한 계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제너럴한 상황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인구 증가에 대한 경제학자에 대한 해석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 매더스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예, 아담 스미스보다는 약간 시대적으로 뒤에 나온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아담 스미스는 중상주의 학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중농주의 학파의 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더 중요시한 땅에 대한 더 분석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매더스가 유명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인류는 망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생산 기술 또는 생산물 아니면 식품 자체의 생산 물의 성장 비율이 인구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할 거다. 따라서 인류는 다 굶어 죽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걸 주장을 했죠. 근데 그 논리 자체는 그 상황의 데이터를 봤을 때 그 상황의 계수값 또는 성장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상당히 설득력 있는 논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계산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요? 기술 혁신이요. 경제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KL 레이시오, 그러니까 1인당 자본 비율에 대한 분석을 했고요. 거기다가 인구 증가율을 탁 집어넣었더니 인구 증가율이 음의 방향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런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멜더스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인구 증가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기본적으로 놓여있는 생산 함수 자체의 생산력을 고려한다면 N이 너무 높아서 지금 상태 N이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는 Y가 점점 줄어들 거고 장기적으로는 Y가 쭉 떨어지면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말 거다 라는 결론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는 산업혁명을 겪고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디지털 산업혁명 계속 경제 상황들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주장, 비극적이지만 강력한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멜더스의 멜더스 이론 자체, 그 모형 자체도 성장 모형하고 되게 비슷한 미분 방정식을 이용한 모형이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한번 모형 가져와서 간단한 멜더스 모델을 한번 가져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나 뭐 어떤 직관적인 부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멜더스는 생산물 또는 식품의 성장, 식품 산업의 성장이 인구 성장률보다 적기 때문에 결국 인류는 망할 거다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의 또 주장을 한 학자가 크레메리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93년도에 논문에서 뭐 이런 걸 했죠. 인구 증가율이 사실은 음의 방향의 경제 성장에 음으로 기여하는 게 아니라 네거티브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파지티브하게 영향을 미친다. 왜요?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야 그 중에 혁신을 일으키는 사람도 늘어나는 거야 라는 논리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야 더 많은 천재적이고 혁신적인 사람들이 태어날 거고 그 인구의 증가를 통해 가지고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장기적인 역사적인 경험. 그러면 그런 배경들을 기초해 가지고 이 논리를 펼 수 있는데요. 인구 증가율이 높았던 시기에 인류의 생활 수준 상승이 높았다. 그런 데이터들을 크레메리언이 제시를 했고요. 역사적으로도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왜 4대 문명 이런 것도 그 당시에 인류가 많고 물론 물도 있고 여러 가지 천연 자원 조건들이 좋았다라는 또 지정학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다른 조건들을 빼고 봤을 때 그 지역에서 인구 성장률 높았고 경제 성장률도 높았다, 성장 속도가 빨랐다라는 부분들을 반론으로 멜더스의 반론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맞는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거고 그 기본적인 솔로 모델 자체가 주는 분석 방법과 거기에 따른 시사점들이 완벽하진 않다. 그리고 GDP 수준, 인구 증가율 뭐 이런 거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도 우리가 보긴 했지만 그 안에 녹아있는 그 복잡다단한 경제에 녹아있는 변수들의 상관관계, 상호관계, 상호작용들이 더 많다라는 거고요. 현실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론 자체들을 다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토리 라인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논리적으로 맞고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학에서는 아니면 경제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모형들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를 평가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하자면 이번 시간에 우리 솔로 모델의 확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솔로 모델을 통해서 황금률이라는 개념, 안정 조건,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골든 룰로 스테디 스테이트 컨디션을 만족하는 K-스타 값들 중에 가장 좋은 점들, 가장 좋은 점, 골든 룰을 만족하는 K-스타 골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K-스타 골드를 찾을 때 S를 조절해야 되는데 S의 조절 자체가 어렵고 그 정책을 또 펼치기도 어렵고 그 자체가 어디에 다 수렴한다거나 좋은 현상을 보여주지는 않더라라는 점들을 지적했고요. 그 다음에 인구 증가를 고려한 솔로 모델을 생각해 봤습니다. 솔로 모델을 통해서 인구 증가는 음의 방향으로 인구 증가율이 높을수록 1인당 GDP 떨어지는 현상을 보인다. 잘 모르겠다. 뭐 그러니까 의심스럽다. 이 논리가 의심스럽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기본적인 아주 오래된 주장으로 멜더스의 인류는 멸망할 거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것도 N과 인구 증가율과 GDP 관계에 대한 설명이었고 아주 고전적인 논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고려 못한 게 뭐라고요? 기술 발전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기술 발전을 고려한 경제성장 모델, 내생적 경제성장이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생산함수 자체는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있었죠. FK 자체는 변화하지 않았어요. 시간에 따라서.
기술 발전이 일어난다면 생산 함수 자체가 변해야겠죠. 그럼 생산 함수에 대한 재정의 좀 더 복잡하게 좀 더 뭔가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바꾼 다음에 우리가 경제 성장 모형에서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꼭 골든룰에 대한 다시 복습, 이해 좀 더 깊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구 증가가 고려된 솔로 모델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또 곧 뭐 시사점 있는 문제나 다른 예제 같은 것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